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바로 며칠 전인 2025년 12월 31일 워렌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 남긴 유언장 내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워렌 버핏은 실제로 자신의 아내에게 남긴 유언에서 남은 자산의 90%를 S&P 500 ETF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골라 수십 년을 투자한 사람조차 결국 가장 신뢰한 것은 시장 전체였던 것이죠. 평생 개별 기업 분석으로 연평균 20% 수익률을 내며 천문학적 부를 쌓은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한 방식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 4명 중 1명은 이미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53조 원이었던 시장이 2025년엔 198조 원으로 커졌죠. 개인이 넣은 돈만 78조 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ETF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를 사고는 있지만 정작 왜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식 하나 더 산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데 이러면 ETF의 진짜 장점을 전혀 못 누리게 돼요.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훨씬 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ETF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약자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번역되는데 이름부터 어렵죠. 전문 용어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최고급 한식당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뉴를 펼치니 한우갈비가 9만 원, 전복 요리가 13만 원, 송이버섯 요리가 7만 원입니다. 하나를 고르자니 부담스럽고 주문했는데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죠. 9만 원 주고 갈비를 시켰는데 즐기기만 하다면 완전 낭패잖아요. 이때 옆 테이블을 보니 한정식을 드시고 계세요. 가격은 5만 5천 원인데 한우도 나오고 싱싱한 회도 나오고 전, 찜, 구이, 나물 반찬까지 2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별로여도 다른 음식으로 채우면 되니까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가격도 훨씬 저렴하죠. 결국 한정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양한 맛을 골고루 즐기면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셨고 돈도 아꼈습니다. 요리 전문가라면 최고급 단품 하나를 골라서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은 한정식으로 안정적이면서 풍성한 경험을 하는 편이 낫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정말 잘하는 전문가라면 개별 종목 골라서 계속 수익 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개별 주식은 변동이 심해서 어떤 건 올라도 다른 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큰 수익보다는 간편하고 안정적인 수단이 필요한 이유죠. 바로 이게 ETF입니다. 우수한 회사들을 여러 개 묶어서 패키지로 파는 상품이에요. 투자 한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은 돈으로도 여러 우량 기업 주식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죠. 단어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펀드. 펀드는 여러 사람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굴리는 투자 상품입니다. 증권사나 은행 가서 가입하고 해지할 때도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운 것이었어요. 가장 큰 불편함은 환매 과정이었죠. 돈 급하게 필요해도 이틀에서 사흘은 기다려야 현금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실시간 거래가 안 되니 시장 급변할 때 대응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펀드를 주식시장에 올린 겁니다. 익스체인지, 거래소라는 뜻이죠. 트레이디드는 거래된다는 의미고요. 한국거래소 상장된 ETF는 삼성전자 주식 사고 파는 것과 완전히 똑같이 거래됩니다. 장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언제든 클릭 한 번이면 매수 매도가 끝나요. 펀드의 안정성은 그대로 두고 주식의 편리함을 더한 상품, 이게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 개 합쳐놓은 거면 펀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 펀드로 손실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펀드로 손해본 경험이 있어서 거부감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ETF는 일반 펀드와 완전히 다릅니다. 펀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인데요.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수 포함된 종목을 같은 비율로 담고 구성 안 바뀌면 포트폴리오도 안 바뀌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액티브 펀드는 접근이 다릅니다. 펀드 매니저가 시장 보면서 적극 개입하는데요. A 기업 좋아 보이면 비중 늘리고 B 기업 위험해 보이면 줄이는 식이에요. 매니저 실력 좋으면 시장 평균 넘는 수익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비싸고 판단 틀리면 손실도 크다는 점이죠. 일반 펀드는 증권사 펀드 매니저가 직접 골라서 조합합니다. 전문가 관리 비용이 들어가니 수수료가 비싸요. 또 내부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실시간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식처럼 즉시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3일 전 기준으로 3일 후에 거래되죠. 가입부터 해지까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 작성하고 상담도 받아야 해요. 반면 ETF는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나 들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요. 주식 계좌만 있으면 몇 초 만에 거래 끝납니다. 증권 앱에서 몇 번만 터치하면 바로 완료되는 것이죠. 한정식 예시로 다시 가볼까요? 일반 펀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알아서 코스 요리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셰프 인건비 들어가니 재료비 외에도 비용이 추가되죠. 셰프가 만드는 대로 먹어야 하니 어떤 재료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요. 반면 ETF는 한정식입니다. 어떤 음식이 얼마나 나오는지 메뉴판에 다 나와 있고 가격도 착하고 원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펀드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제 과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ETF는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ETF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는 시장에 이미 있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금융상품이에요. 지수가 뭐냐고요? 시장의 평균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대표 대형 기업 200개를 모아놓은 것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 들어있죠. 미국에는 에아피 500이 있는데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 중 우수한 500개를 선별한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처럼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회사를 하나로 묶어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게 ETF입니다. 잘 구성된 한정식 메뉴판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권시장에는 4,200개가 넘는 회사가 상장돼 있습니다. S&P 500은 그 중에서 시가총액 크고 실적 뛰어난 500개만 골랐어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합니다. 실적 나빠진 회사는 빼고 새로 자라는 회사를 넣죠. 마치 국가대표팀처럼 계속 최고만 유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500개 회사 주식을 직접 사면 안 되냐고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500개 회사 주식을 각각 한 주씩만 산다고 해도 우리 돈으로 2억 2천만 원 넘게 필요해요. 욕심 줄여서 상위 10개만 산다 해도 지금 기준 5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S&P 500 따라가는 ETF를 사면 얼마일까요? 대표 상품으로 SPY, IVV, VO 같은 게 있는데 현재 한 주당 630달러에서 680달러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88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죠. 한국 자산운용사들도 S&P 500 따라가는 ETF를 팔고 있는데 이건 더 싸요. 한 주당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 수준입니다. 미국 상장 ETF를 사든 국내 상장 ETF를 사든 S&P 500 지수 성과를 따라가니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는 세금 처리 방식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2만 원 정도만 있으면 미국 최고 500개 회사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나스닥과 S&P 500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것만 알아도 ETF 투자가 훨씬 쉬워집니다. 한국은 거래소가 하나뿐인데 미국은 여러 개 있어요. 가장 오래되고 큰 곳이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게 나스닥이고요. 이건 거래소, 즉 주식 사고 파는 시장 이름이에요. 이때 S&P 500은 거래소가 아니라 지수입니다. 미국 대표하는 500개 회사 주가를 모아서 하나의 숫자로 만든 것이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만들었어요. 뉴욕 증권 거래소든 나스닥이든 상관없이 미국 시장 상장된 대형 우량 기업 500개를 선정해서 지수로 만듭니다. 이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 만드는 게 자산운용사들 역할이고요. 요즘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 있는 ETF가 또 있습니다. 바로 QQQ예요. 정식 명칭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인데요. 나스닥 상장된 비금융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담았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 기술 기업 스타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미국 기술주 성장성에 베팅하려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상품이죠.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QQQ 적금처럼 넣는다는 표현인데요. 매달 월급 일부를 QQQ ETF에 넣는 겁니다. 적금처럼 규칙적으로 넣되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익 기대하는 전략이에요. 물론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장기로 보면 시장 평균 수익률이 예금 금리를 크게 이깁니다. 미국에는 S&P 500 말고도 유명한 지수가 더 있어요. 다우존스 3지수입니다. 다우존스라는 금융정보 회사가 만든 건데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30개 회사만 골라서 만들었어요. S&P 500이 500개 담는다면 다우 30은 그 중에서도 최정예만 30개 뽑은 것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코카콜라, 디즈니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니케이 225가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이 대표예요. 나라마다 자기네 시장 대표하는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지수 만드는 주체가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코스피나 나스닥처럼 거래소가 직접 만든 것도 있고 S&P 500이나 다우존스처럼 민간 금융회사가 만든 것도 있어요. 누가 만들었든 중요한 건 그 지수가 시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는 점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면 굳이 ETF 살 필요 있을까요? 그냥 개별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핵심은 분산 투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산업 미래가 밝다고 판단했다고 칩시다. 삼성전자 살까요? SK 하이닉스 살까요? 둘 다 좋아 보이는데 한쪽에만 몰빵하기엔 불안하죠. 이럴 때 반도체 ETF 하나만 사면 해결됩니다. ETF 안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회사, 소재 회사, 설계 회사까지 산업 전체 핵심 기업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한 회사 부진해도 다른 회사가 채워줍니다. 산업 전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수익 나는 구조죠. 한정식으로 비유하면 갈비만 먹는 게 아니라 생선, 전, 나물을 골고루 먹는 겁니다. 한두 가지 입에 안 맞아도 다른 음식들이 있으니 전체 만족도는 유지되는 것이죠. S&P 500 안에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 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약회사, 금융회사, 소비재 회사 등 다양한 산업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떨어져도 다른 분야 회사들이 올라서 전체 손실을 줄여줍니다. 물론 떨어질 땐 떨어지지만 개별 주식처럼 극단적으로 폭락하진 않는다는 점이죠. 또 ETF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관심 분야에 맞춰서 고를 수 있어요. 미국 주식, 금, 달러, 채권은 기본이고 전기차, 반도차, 인공지능처럼 특정 산업 집중 상품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 주제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ETF와 일반 펀드 차이를 수수료로 명확히 비교해 볼게요.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격차를 만드는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전통 액티브 펀드 연간 운용 보수는 평균 1.8에서 2.4% 수준입니다. 1억 원 투자하면 해마다 18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면 ETF는 대부분 0.35에서 0.75% 수준입니다. 1억 원 투자 시 연간 35만 원에서 75만 원이면 되죠. 어떤 ETF는 연 수수료가 0.08%도 안 돼요. 커피 한 잔보다 싸죠. 20년 장기 투자한다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복리 효과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수수료 낮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요. 연 8% 수익률 가정했을 때 2% 수수료 내는 펀드는 실제 수익률이 6%로 줄어듭니다. 0.5% 수수료인 ETF는 7.5%를 가져갈 수 있고요. 20년 후 최종 금액 차이는 수천만 원에 달하죠. 다만 ETF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안정성 높여주지만 동시에 수익률 천장도 낮춰요. 개별 종목 하나가 12배, 17배 폭등해도 ETF 수익률은 그만큼 안 오릅니다. 다른 종목들의 평범한 성과로 희석되니까요. 대박보다는 꾸준한 중장기 수익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맞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거래된다는 점이에요.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되니 투자자들이 자꾸 사고 팔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원래 ETF는 오래 보유하며 복리 효과 누리도록 설계됐는데 단기 매매 빠지면 수수료만 쌓이고 제대로 된 수익 내기 어려워요. 참을성 있게 들고 가는 게 중요한데 생각처럼 쉽지 않죠. 인덱스 펀드 역사는 197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뱅가드라는 자산운용회사의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당시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못 낸다는 데이터에 주목한 것이죠. 종목 고르고 타이밍 재고 이것저것 분석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 전체보다 못한 성과 낸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됐으니까요. 보글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시장 이기려 하지 말고 아예 시장 전체를 사자는 것이었어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 보유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논리였죠.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게 인덱스 펀드입니다. 시장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면서 수수료는 최소화한 상품이에요. 인덱스 펀드는 혁명적이었지만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거래가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주식은 초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데 펀드는 환매 신청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시장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993년에 획기적인 발상이 나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운용사가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이죠. 이게 바로 인류 최초 ETF SPY입니다. S&P 500 지수를 한 배로 따라가는 상품이었어요. 티커 심볼이 SPY라서 스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1993년 나온 이후 30년 넘게 전 세계 투자자들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품에 몰린 돈만 수백조 원에 달해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ETF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ETF는 믿고 투자해도 된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평균 수익률이 연 9.8% 정도였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로 꾸준히 이 정도 성과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ETF는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 거래소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건 원화로 즉시 거래 가능합니다. KODEX 미국 SP500, TIGER 미국 S&P 500 이런 이름으로 돼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ETF로는 SPY, VOO, IVEV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달러로 사야 해서
환전 과정 필요하고 세금 처리도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대신 수수료는 더 낮고 자산 규모가 크고 역사도 오래돼서 더 안정적이죠. 초보자라면 일단 국내 상장된 미국 ETF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장기 투자 계획하고 계시다면 연금 계좌나 IRP 계좌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나 IRP로 ETF 사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이 거의 안 나가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 만듭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로 수익 나면 15.4% 세금 내야 해요. 그런데 연금 계좌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5.5% 정도만 내면 끝입니다. 세금을 3분의 2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더 공격적인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QQQ, SQQQ 같은 건데 레버리지와 인버스라는 개념이 들어간 상품이에요. T로 시작하면 3배 레버리지를 의미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1% 오르면 이 상품은 3% 오르는 시기죠. 반대로 지수가 1% 떨어지면 3% 하락합니다. 수익과 손실이 모두 증폭되는 구조예요. S로 시작하는 상품은 인버스, 즉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수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구조죠. SQQQ는 나스닥 100 지수가 1% 떨어지면 3% 오르는 상품입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셈이니까요.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들은 변동성이 극심해요. 하루에 12%, 23%씩 움직이는 일도 흔하죠. 초보 투자자가 함부로 손대면 큰 손실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품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규모 큰 자산 운용사는 블랙록입니다. 운용 자산이 1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죠. 블랙록은 이셰어스라는 브랜드로 수백 개 ETF를 굴리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 영역을 커버하는 ETF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은 KODX라는 브랜드 쓰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TIGER 씁니다. KB 자산운용은 KBSTAR, 한화자산운용은 ARIRANG라는 이름 사용하죠. ETF 이름 앞에 붙는 이 단어들은 운용사 구분하는 브랜드예요. 자산운용사들은 살아남으려고 계속 새 ETF를 개발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매달 3-4개씩 신규 ETF가 나와요. 반도체 뜨면 반도체 ETF 만들고 AI 화재면 AI ETF 출시합니다. 2차전지 주목받으면 2차전지 ETF 나오고 ESG 투자 유행하면 ESG ETF 등장하죠.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잡아서 상품화하는 것이죠. 배당 투자 좋아하는 분들 위한 고배당 ETF도 인기 많습니다.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만 모아서 만든 상품이에요. 매월이나 분기마다 꾸준히 배당금 들어오니 은퇴 자금 마련에 적합하죠. 성장주 투자하는 ETF도 있고 가치주 집중하는 ETF도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 ETF 있는가 하면 중소형주만 담은 ETF도 있어요. 심지어 특정 국가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 투자하고 싶으면 중국 ETF, 인도 시장 유망해 보이면 인도 ETF 사면 돼요. 베트남, 브라질, 터키 같은 신흥국 ETF도 있고 선진국만 모은 ETF도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 분산 투자하는 올컨트리 ETF도 인기 높아요. ETF 시장은 결국 창의력과 마케팅 싸움입니다. 투자자들이 뭘 원하는지 먼저 알아채서 상품 만드는 운용사가 시장을 선점하죠. 운용사 입장에서는 ETF 안에 어떤 종목 넣을지 상당한 재량권 갖고 있어요.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가 이미 ETF로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항공 ETF, 게임 ETF, 클라우드 ETF, 로봇 ETF까지 정말 다양해요. 주식 투자 경험 없거나 자신 없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인덱스 ETF입니다. 워렌 버핏이 유언으로 자산 92%를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평생 개별 종목 분석으로 돈 번 사람조차 결국 인덱스 투자 선택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별 종목 고르는 것보다 시장 전체 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증거죠. 시장 전체는 단기적으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22%, 33% 폭락하기도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우상향해 왔습니다. 인류 경제 활동이 멈추지 않는 한 기업들 이익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그 성장을 고스란히 누리는 방법이 인덱스 투자예요. 어떤 종목 망해도 다른 종목이 채우고 새 강자 등장하면 자동으로 지수에 들어와서 포트폴리오가 갱신됩니다. 특정 산업 미래가 밝다고 판단되면 섹터 ETF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산업 성장할 것 같으면 전기차 ETF, 바이오 기술 유망해 보이면 바이오 ETF 선택하는 시기죠. 개별 기업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 없이 산업 전체 성장에 올라탈 수 있어요. 해당 산업 내에서 누가 1등 할지 몰라도 산업 자체 커지면 수익 나는 구조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 해야겠습니다. ETF도 종류가 정말 많다고 했죠. 각각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ETF 무작정 사시면 안 되고 나이와 상황에 맞춰서 전략 세워야 합니다.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0대는 앞으로 돈 벌 시간 충분하니 나스닥 100 같은 성장형 ETF 중심으로 가져가시고 SPY 같은 시장 대표 지수형 ETF 함께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자산 불리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맞아요. 40대는 가정 지출 많아지니 안정감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SPY 같은 시장 대표 ETF 메인으로 하시고 SCHD 같은 배당형 ETF 일정 비중 섞어서 현금 흐름 만드시면 좋아요. 소액으로 테마형도 조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50대는 은퇴가 가까워지니 자산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배당형, 채권형 ETF 비중 크게 늘려서 안정성과 현금 흐름 확보하시고 시장 대표 ETF는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일부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60대는 평생 모은 자산 지키면서도 충분한 현금 흐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배당형 ETF와 채권형 ETF 중심으로 가져가시고 단기 생활비는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커버드콜이나 고배당 ETF 같은 걸 일부 운영해서 현금 흐름 만들어 생활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건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ETF 투자 방향 잡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율 정해서 모으다 보면 어떤 ETF는 많이 오르고 어떤 ETF는 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계속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계좌에 있는 여러 금융자산들 가치를 평가해서 비율 낮아진 건 추가 매수로 비율 올리고 많이 오른 건 한동안 매수 안 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ETF 장점 중 하나가 주식처럼 쉽게 거래된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즘은 ETF를 마치 개별 주식처럼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의식 중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ETF 하나에는 원래 최소한 수십 개 이상 회사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많지도 않은 돈으로 분산 투자한다면서 이것저것 계속 삽니다. 계좌에서 성장 지향하는 것, 안정 지향하는 것, 배당처럼 현금 흐름 지향하는 것 등을 적절히 계획해서 그에 맞게 ETF 모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요즘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그 ETF를 추가로 계속 사요. 어차피 분산 투자하는 건데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P 500, 나스닥 100, AI 반도체 ETF, 테슬라 레버리지 ETF 이런 걸 한꺼번에 갖고 계시다면
겉으로는 분산 투자 같아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상위 종목들이 계속 중복됩니다. 결국 기대했던 만큼 분산 안 되고 수수료는 여러 개 내게 되고 종목 많아지니 비중 조절도 귀찮아져서 타이밍 놓치고 방치하게 돼요. 이것저것 생각 없이 섞으시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시장 지수형에 테마형 얹고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추가하면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고 등락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그러면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적은 돈으로 여러 개를 조금씩 사면 어떨까요? 그것도 비효율적입니다. 너무 분산되면 성과도 미미하고 리밸런싱 하려고 해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손이 잘 안 가고 결국 그냥 놔두게 돼요. 소액일수록 적게 그리고 굵게 가는 게 답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 이렇습니다. 매월 투자하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면 시장지수 ETF 하나로 끝내세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면 시장지수 한두 개와 테마형 조금만 추가하시고요.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총 4개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장지수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 나스닥 100 같은 대표 ETF에서 고르시고 테마형은 전체의 12%에서 22% 이내로만 양념처럼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테마형 일부 섞는 이유는 다른 사람 수익 커 보여서 ETF 팔고 싶어지는 포모 현상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적당한 ETF 두세 개만 선택해서 장기 투자만 해도 상위 12% 수익률 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최고 ETF 찾아다니면서 몇 개월도 못 버티고 팔아버려요. 시장 조금만 흔들려도 수시로 사고 파는 걸 반복하게 되죠. 결국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파는 비이성적인 투자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투자 성공의 88%는 단순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사고 최소한 10년 동안은 건드리지 말고 묵묵히 유지하세요. 어떤 종목이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S&P 500 ETF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분명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고 기업들을 매년 또는 분기마다 500개씩 선별하는데 그들이 성장 못한다는 건 곧 인류 퇴보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했던 것들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게 돼 있습니다. 92년에 인터넷 보급된 것, 2007년에 아이폰 등장한 것, 2012년에 암 치료제와 유전자 기술 발달한 것, 클라우드 기술 상용화된 것, 2022년에 인공지능 대중화된 것, 현재 전기차 일반화되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 미래에 나타날 것이고 시간 지나면 그것도 당연한 게 될 겁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을 이끄는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단순히 시장 지수만 믿고 투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ETF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현대 투자자의 필수 교양입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고도의 차트 분석 기법 없이도 누구나 쉽게 분산 투자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니까요. 자신의 투자 성향, 투자 기간, 목표 수익률 고려해서 적절한 ETF 골라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투자 세계는 겉으로 보기엔 복잡해 보입니다. 차트도 봐야 하고 재무제표도 분석해야 하고 뉴스도 계속 체크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본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ETF는 바로 그 단순한 원칙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믿는 시장이나 산업에 꾸준히 정리하자면 ETF는 펀드의 안정성과 주식의 편리함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낮은 수수료로 분산 투자 효과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하죠. 인덱스 따라가는 ETF는
시장 전체 성장을 따라가고 섹터 ETF는 특정 산업 성장에 베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투자자에게 유용한 도구예요. 이제 ETF가 뭔지 아셨고 어떤 걸 어떻게 사야 하는지도 대략 파악하셨을 겁니다. 부담스럽다면 국내 상장된 S&P 500 ETF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래 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